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자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 오전에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을 했습니다. 오전 상황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두 분께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예산 통과가 가장 중요한 이슈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탄핵 이슈가 지금 정가의 핵으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또 궁극적으로 지금 탄핵을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러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전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민주당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탄핵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빌 수밖에 없는 그 6개월의 기간을 아마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총선을 앞두고 방송에 대해서만큼은 여론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바꿔서라도 이 방통위원장 사퇴하고 바로 또 후임을 모색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오전 9시 정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어쨌든 본회의 표결 몇 시간 전에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탄핵이 불가피하죠.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물리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고심했겠죠.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방송을 장악하면은 뭔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똑같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야당이 집권당이 시절에 만들어 놓은 이 방송 구도에 대해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현 정부, 그동안에 그 양당 간에 상당한 삿바싸움이 진행되었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방통위원장 탄핵 정국까지 지금 치달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마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또 여당에서도 그렇고 이때에 사퇴를 함으로써 지금 김 구청장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해가지고 기존에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야당으로서는 이제 허를 찔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나 여론을 상당히 가볍게 보는 일입니다. 물론 방송이 선거에 상당히 깊은 영향을 주지만은 결국은 그 방송이 주는 영향 위에 있는 것이 주권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정부로서는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해가지고 기존의 의사결정에 어떤 끊임이 없이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내세워서 기존의 뜻을 이어간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앞서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뺑소니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그런 거죠. 사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본회의를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까지 제대로 열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법사위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회 그 안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민생에 관련한 법안이 400여 개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보류시키고 안 하고 그러고서는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면서 이거는 결국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폭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었고요. 뭐 예정대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막판에 와서 이 탄핵안이 또 가결이 되고 탄핵안 이 정국에 대해서 아마도 그 방통위원장도 부담을 느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부담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6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후임자를 모색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국회의 절차를 또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거부권 행사도 지금 이제 그 코앞에 와 있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국회에서 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그 정치적인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 무시하면서 독선과 독주로 가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 탄핵안 카드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셈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번에도 표결 직전에 이 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지난번에도 필리버스터가 전격 철회 이어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당에 한 번 더 허를 찔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렀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 중에 그것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바로 그냥 뭐 한두 시간 전에 사의 표명을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어떻게 해서든 탄핵안 표결을 서둘렀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는 탄핵안을 뭐 제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만 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을 초거대 야당의 횡포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독선과 독주라고 할 것인지 이것은 이제 국민의 심판이 남은 것이고요.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사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퇴한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뭐 뺑소니라든지 또 뭐 이동관 아바타 운운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진짜 허를 찔렸다는 당혹감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안타깝습니다. 교과서대로 하자면은 방통위라는 것을 통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견지되면서 국민의 신뢰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그 제3의 국민들은 이 여야의 이러한 신경전을 보면서 똑같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여당 입장에서는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러는데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어서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 법의 틀 속에서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아마 방통위원장을 임명해가지고 결국은 법의 그 틀 밖으로 벗어나지는 않되 정치공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고민을 했던 결과로서 이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파당적인 이해가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당이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점수를 높이 주지 않을 것인가, 높게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꼼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퇴를 하려면 진즉에 했었어야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명이서 지금 합의제로 지금 처리돼야 될 여러 가지 안건들을 2분이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요. 뭐 YTN이나 또는 연합뉴스 최대 주주 처리한 문제도 결국은 부결되고 보류되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KBS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편성안도 갑자기 사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원성이 높아질 때 사퇴를 하려면 그때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바로 몇 시간 앞두고 이렇게 사퇴하는 모습이 꼼수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통위원장을 이제 새로 또 후임을 지금 벌써 후임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결국 후임으로 어떠어떠한 분들이 올 거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막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뭐 제2의 탄핵까지도 고려하겠다라는 그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후임 인선에 대한 지금 이제 하마평들이 좀 그러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런 게 강경한 그 전국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태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여서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산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처리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민생과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탄핵이냐 사퇴냐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파당적인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산안이 상정이 됐을 때 야당에서 상당 부분 또 증액을 하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는 없이 지금 시안이 지금 막바지로 다가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의 입장차가 예산마저도 진영 논리로 갈려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R&D라든지 또는 원전 관련이라든지 지역 화폐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데드라인은 임박하는 상황이고,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또 그 한 가지 비판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여야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끼리 방에서 이제 또 짬짬이로 소소위라는 것을 통해 갖고 자기 지역 예산을 또 이제 확보하느라고 혈안이 되고, 이게 지금 그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일인데 올해도 저는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뭐 그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시민단체의 역할이 그건데 그 시민단체의 역할마저도 사실은 그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죠. 예,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네. 여야 입장차가 크다. 뭐 예산안이 제때에 그 처리 시한 앞두고선 그 날짜에 맞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산안에 대해서는 또 협의나 또 협상이 또 필요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토론하고 해야 될 국회가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뭐 예를 들면 R&D 예산이라든지 뭐 지역 화폐 예산, 이런 것들이 다 민생 예산이거든요. 뭐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과학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임금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인건비 예산 같은 것들이 다 잘리고, 또 그리고 그것은 또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한데 이런 R&D 예산도 다 잘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증액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증액해야 될 거, 뭐 지역 화폐 예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예 뭐 당대당 논리 이렇게 돼가서 아예 논의도 되지 않고 미뤄지고 있고, 협의되지 않고 있고, 또 그리고 법사위 이동관을 지키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그러저러한 것도 논의도 안 하고 그냥 밀어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민생은 뒷전이고 이동관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안 협의에 나서서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R&D와 지역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 첨언을 하자면은요. R&D 같은 경우에 정부가 R&D 예산을 몽땅 깎은 게 아닙니다. 보니까는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 예산인데, R&D도 그렇고 지역 화폐도 그렇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특히 어려운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쉽게 표현하자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조금씩 예산을 나눠줄 것인가, 현금성 지원으로, 이것과 관련한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도 이것을 복지 차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논의를. 어느 당의 주장이 옳다고 제가 주장하기 이전에.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공약으로 특히 그 소형 모듈 네. 원자로라는 거, 네, 잠시만요. 이거 네.
예,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입장 표명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임합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탄핵 폭주는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의와 대국을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받습니까? 예.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탄핵 결정을 하셨고 오늘 제가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식물 방통위 상태가 될 것이라고 계속 예측과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지금 계류되어 있는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인을 임명하면 위원장님이 탄핵 소추된 상황이더라도 국회 추천 3인을 임명만 하면 위원장님께서 탄핵 소추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방통위는 대행 체제로서 정상화가 가능한 거 아닌지 네. 그리고 방송 제어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네. 방송법상 1년 연장이 가능한데 당장 큰 혼란이 온 것처럼 여기는 걸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그건 야당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 왜냐하면 방통위 구성을 3대2로 한 것은 뭐 임명권자가 누구인가를 떠나서 국회 추천세, 대통령 임명 둘. 그러나 3대2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말하자면 그 위원회 시스템을 갖춘 것은 수부위와 협의를 하지만 그래도 그 뭔가 여당이 어떤 상황과 결정을 주도하도록 한다고 하는 정신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대2 구조가 돼서 그게 말하자면 딱 꽉 막혀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산수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식물 상태인 건 똑같고 잘못하면 또 시끄럽기만 하겠죠. 예. 2대2 위원단에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합의를 보시는 게 합의적인 아니 근데 어디 기자세요?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 근데 혼자 질문권 가진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질문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한 분만 받을게요. 사회 실명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 질문하실 때는 최소한 자기가 누구라는 소속은 밝히고 하셔야죠. 예의 아닌가요? 아 예. 그 알려지기로는 어제 밤에 사이를 피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네. 어제 그렇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대통령께 그 일단 구두로 사의 표명을 했고 그것이 인사혁신처에 전달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만 이동관 이제 위원장의 사퇴 관련 입장 표명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장 측의 사임에 대해서 정치적 꼼수는 아니다. 국회의 마비 사태 등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는 거고 민주당의 헌정질서 부당행위에 대해서 알리고 싸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달릴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선 두 분께 어떻게 좀 듣고 오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과 Q&A를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방송의 현실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이 진영 싸움의 이러한 그 지리한 어떤 그 악순환, 이거에 대해서 사슬을 끊는 하나의 개혁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이 상당한 신뢰를 얻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역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좌편향 쪽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 방송을 흩뜨려 놓는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왜곡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능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방송국의 임원이 돼가지고 또는 노조가 임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극화되면서 또 우와 좌로 나뉘는, 근데 방송이라는 것의 핵심은 늘 강조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부든 먼저 끊고 실제로 방송이 독자적으로 중립적으로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창출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아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운 건데 이번에 그걸 예산을 다 깎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갈등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듣고 오셨는지 네. 여쭙겠습니다. 저는 우선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힘쓰겠다라고 하시면서도 뭐 계속해서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사퇴를 하시면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기까지 누구 때문입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오셔서 가짜뉴스 없애겠다고 하면서 그 사측으로부터 취재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취재하면 취재원, 취재 자료까지 다 제출해야 된다. 이게 언론의 자유를 지금 압박하는 그런 방통위원장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정상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까지 오게 된 것인데 지금 와서 진즉에 사실은 사퇴를 했었어야 되고 그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동안에 보여진 모습이 제대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퇴하는 마당에 앞으로도 뭐 헌정 질서를 위해서 더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통위원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된다. 합의제로서의 그 기능을 찾기 위해서 여야가 추천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추천하고 위원장까지 대통령이 제대로 위원장을 또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맞는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지금 더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